2024년 3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시중은행 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점심시간에 북적이는 인파 사이로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 한 분이 창구 앞에 서 계셨습니다. 주름진 손에 쥔 것은 20년도 더 된 듯한 빛바랜 통장 한 권이었고 찾으려던 금액은 고작 2,147원에 불과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대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뒤에 줄 선 손님들은 짜증을 내며 노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은 손목시계를 보며 혀를 찾고 명품 백을 든 여성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결국 그 노인은 한 푼도 찾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일주일 뒤 이 노인이 다시 그 은행에 나타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점장은 버선발로 뛰어나와 허리를 90도로 꺾었고 일주일 전 노인을 비웃었던 그 직원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3억 원짜리 비밀 계좌, 그리고 27년 전 자신을 파멸시킨 배신자를 단 한마디로 무릎 꿇린 소름 돋는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인생 역전의 행운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날은 2024년 3월 8일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S은행 강남중앙지점은 점심시간을 맞아 평소보다 더 붐비고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과 명품으로 치장한 손님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낡은 카키색 점퍼에 달아 해진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김철수, 당시 나이 75살이었습니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폐지를 줍는 생활을 15년째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이는 많아야 2만 5천 원 정도였고 그 돈으로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분 가까이 기다린 끝에 그의 번호가 호출되었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30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VIP 고객 담당 박미소 대리라는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 대리는 노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통장을 내밀며 2,000원만 찾고 싶다고 말하자 박 대리는 한숨을 푹 내쉬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잔액이 2,147원이에요. 수수료 떼면 남는 것도 없는데 이걸 찾으시려고 강남까지 오신 거예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통장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은행 안쪽에 있는 VIP 라운지 문이 열리면서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 한 명이 나왔습니다. 금태 안경에 고급스러운 넥타이, 손목에는 수천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박 대리의 태도가 순식간에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최 회장님, 오늘 환전 업무 잘 처리되셨어요? 커피 한 잔 더 가져다 드릴까요? 최 회장이라 불린 남자는 노인을 스쳐 지나가며 창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27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깊이 숙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결국 한 푼도 찾지 못한 채 은행 문을 나섰습니다. 자동문이 닫히는 순간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가 이 은행을 찾은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처음부터 폐지를 줍는 노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그는 경기도 안양에서 K테크라는 IT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당시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반도체 부품을 납품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직원 120명에 연 매출 200억 원에 달하는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김 사장은 업계에서 신뢰받는 경영인으로 통했고 직원들에게도 인정받는 좋은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경리부장 최두식이었습니다. 최 부장은 회사 창립 초기부터 1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그를 친동생처럼 믿었습니다. 회사 자금 관리는 물론이고 대외 업무까지 일임할 정도였고 개인 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맡길 만큼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두 사람은 술자리에서 형 동생하며 회사의 미래를 함께 그렸고 김 사장은 코스닥 상장 후 최 부장에게 지분 5%를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말 IMF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납품처였던 대기업이 부도가 나면서 K테크도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거래처를 설득하며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 12월 어느 날 새벽 경비원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 부장이 새벽에 회사에 와서 금고를 열고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급히 회사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회사 비상금 50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금고 문은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서류들만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김 사장의 도장과 인감을 이용해 자금을 빼돌린 뒤 야반도주한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까지 경쟁사에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모든 서류에는 김 사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교묘하게 서류를 조작해서 마치 김 사장 본인이 횡령한 것처럼 꾸며놓았던 것입니다. 결국 김철수 사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정에서 그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판결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48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감옥에 있는 동안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120명의 직원들은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내몰렸고 하청업체 수십 곳도 줄줄이 도산했습니다. 출소 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두 아들은 사기꾼 아버지 밑에서는 못 살겠다며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오직 아내 박순희 여사만이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후로 27년 김철수 씨는 폐지를 주우며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 아래서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멈추지 않았고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에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장갑을 끼고 다시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하루 벌이는 많아야 2만 5천 원 정도였습니다. 그 돈으로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 방에서 아내와 함께 살았습니다. 5평 남짓한 그 좁은 방에는 침대 하나와 작은 밥상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화장실과 세면대는 공용이었고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에는 냉동실처럼 추웠습니다. 하지만 아내 순희 씨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김밥이나 주먹밥을 싸주었고 밤에 돌아오면 따뜻한 국물을 끓여 기다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요. 밥 먹고 쉬어요. 미안해, 순이야. 이렇게밖에 못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희 씨는 남편을 위해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일하면 3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와 남편 건강보조식품 사는 데 썼습니다. 그녀 자신은 허름한 옷 한 벌 사지 않으면서도 남편에게는 겨울마다 새 내복을 사다 주었습니다. 반면 최두식은 빼돌린 돈을 종잣돈 삼아 부동산에 투자했고 2000년대 초반
강남 땅값이 폭등하면서 수백억 대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S캐피탈이라는 투자회사 대표 직함을 달고 강남에서 VIP 대접을 받으며 건물 세 채의 고급 외제차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2022년 가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 순희 씨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폐지 줍는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새벽 3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벌이가 3만 원이 되었지만 병원비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희 씨가 힘겹게 눈을 떠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뭔데, 순희야? 힘들면 말하지 마. 아니, 이건 꼭 말해야 해요. 순희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2019년 가을 우연히 강남의 한 백화점 앞에서 최두식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고급 외제차에서 내리는 그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그녀는 바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서서 그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순희 씨는 남편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폐지 팔아 모은 돈에서 한 달에 5만 원씩 떼어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거의 2년간 30만 원, 40만 원씩 모아서 흥신소 비용을 댔습니다. 동시에 과거 K테크 직원들의 행방을 수소문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사를 가거나 연락처가 바뀌거나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통의 전화를 돌리고 옛 공장 털을 찾아다니고 동창의 명부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격리팀에서 일하던 이정호 씨라는 사람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 씨는 지금 인천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순희 씨의 전화를 받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이 씨의 증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 부장이 횡령 당시 수사망을 피하고자 빼돌린 돈 일부를 차명 계좌에 숨겨두었는데 그 계좌가 다름 아닌 김철수 사장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약 50억 원. 최 부장이 가장 신뢰하는 부하 직원에게만 살짝 귀띔한 내용인데 그 부하 직원이 술에 취해 이 씨에게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순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고시원 장롱 밑에 원본 숨겨뒀어요. 3년간 모은 거예요. 순희야, 여보 제발 명예 되찾아요. 당신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27년간 내가 지켜봤잖아요. 그것이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그로부터 5일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김철수 씨는 텅 빈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아내가 남긴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년간의 조사 자료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 이정호 씨의 연락처, 최두식의 현재 주소와 재산 내역, 그리고 아내가 직접 손으로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하는데 당신은 무고했어요. 이제 증명할 때가 됐어요. 사랑해요. 김철수 씨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7년간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르자 그의 눈에는 27년 만에 처음으로 불꽃이 일었습니다. 2023년 봄, 김철수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가 남긴 조사 자료에 적힌 이정호 씨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당시 경리팀 막내 직원이었는데 최 부장의 범행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인천까지 버스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왕복 교통비 6,000원이 아까웠지만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천 부평의 한 골목길에 위치한 작은 철물점, 간판도 낡고 손님도 없는 그 가게 앞에서 김철수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카운터에 앉아있던 60대 남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호 씨였습니다. 그는 김철수 씨의 얼굴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호야, 오랜만이다. 사장님? 이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사장님 맞으세요? 어떻게 여기를? 내 아내가 자네 연락처를 남기고 갔더라. 사모님이요? 그럼 그때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이? 그래, 우리 순이었어? 이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27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27년간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사장님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신 걸 알면서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그때 막 결혼을 했는데 최 부장이 무서웠습니다. 만약 내가 입을 열면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됐다, 정호야. 지난 일이야. 나도 자네 입장이었으면 그랬을 거야. 아닙니다, 사장님. 그건 변명이에요. 저 때문에 사장님이 27년을. 김철수 씨가 이 씨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호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자네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줄 수 있겠나? 이 씨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최 부장이 횡령한 돈은 총 50억 원이었는데 그 돈을 자기 명의로 직접 옮기면 나중에 추적당할 것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사장의 도장과 인감을 이용해서 김 사장 명의의 비밀 계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금을 세탁해서 빼내려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000년대 들어 금융실명제가 강화되면서 차명 계좌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진 것입니다. 특히 고액 인출의 경우 본인 확인이 필수가 되었고 대리인 인출도 까다로워졌습니다. 최 부장, 아니 지금의 최 회장은 그 돈을 빼내려고 갖은 방법을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합니다. 은행에 압력을 넣어도 변호사를 동원해도 본인이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50억 원은 27년간 휴면계좌 상태로 그 은행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은 5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이라고 이 씨는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 돈은 아직 사장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사장님 거예요. 김철수 씨는 이 씨의 증언을 녹음하고 진술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그 돈을 찾아오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커녕 당장 내일 끼니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무슨 수로 소송을 하겠습니까? 김철수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단 상담실에서 만난 한정우 변호사는 30 초반의 젊은 공익법무관이었습니다. 군 복무 대신 법률구조 업무를 하고 있는 청년 변호사였는데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 변호사는 처음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공소시효도 한참 지났고 설령 명의도용이 사실이라 해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최두식이 현재 수백억대 자산가이고 그 정도 재력이면 최고의 변호사 군단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검토하던 한 변호사의 눈빛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2016년에 개정된 금융실명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명 계좌의 경우 실제 돈을 입금한 사람이 아니라 명의자에게 예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그 돈이 누구 돈이었건 간에 계좌 명의자가 김철수 씨라면 법적으로는 김철수 씨가 정당한 예금주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해볼 만합니다. 정말요? 네. 물론 최두식 씨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기 돈이라고 소송을 걸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쪽도 곤란해져요. 그 돈이 자기 돈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1997년에 횡령한 돈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하니까요. 한 변호사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법원에 예금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해서 김철수 씨가 정당한 예금주임을 확인받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최두식이 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계좌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간 김철수 씨는 낮에는 폐지를 줍고 밤에는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 변호사는 무료로 소송을 대리해 주기로 했지만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최소한의 비용은 김철수 씨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는 폐지 줍는 시간을 더 늘렸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했습니다. 동시에 추가 증인 확보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이정호 씨의 도움을 받아 당시 K테크 직원들을 한 명씩 찾아다녔습니다.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락처가 바뀌었고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수소문한 끝에 7명의 추가 증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증인들 중에는 당시 최 부장의 비서였던 분도 있었고 금고 열쇠를 관리하던 격리팀 선임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김 사장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라도 나서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2024년 1월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한정우 변호사는 법원에 두 가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예금채권 확인 소송장과 계좌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서였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검토한 끝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해당 계좌는 동결되었고 이제 김철수 씨가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김철수 씨가 2024년 3월 8일 그 은행을 찾은 것은 단순히 2,147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확인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명의로 된 비밀 계좌가 정말 그 지점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최두식이 여전히 그 지점의 VIP 고객으로 관리받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담당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 대리가 컴퓨터를 줘야 할 때 김철수 씨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살폈습니다. 거기서 그는 중요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또 다른 계좌가 휴면 계좌 상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요. 그리고 VIP 라운지에서 나온 최 회장을 보는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세월에 살이 오르고 머리가 희끗해졌지만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27년 전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바로 그 사람 최두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철수 씨는 허름한 고시원 방에서 한정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확인 끝났습니다. 계좌는 그 지점에 있고 최두식이 그 은행 VIP 고객입니다. 담당 직원이 누군지도 알아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에 법원 판결문 들고 함께 가시죠. 김철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가능하면 금요일 점심시간에 갔으면 한다고, 사람이 제일 많을 때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변호사가 이유를 묻자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7년 전 우리 직원들이 당한 수모를 세상 사람들이 똑똑히 봐줬으면 해서요.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낮 12시 30분 S은행 강남중앙지점은 예상대로 점심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창구마다 손님들의 목소리가 웅성거렸고 번호표 기계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문이 열리며 낯익은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일주일 전 그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그와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박미소 대리가 노인을 알아보고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이며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노인과 젊은 남성은 번호표도 뽑지 않고 곧장 지점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막아서려 했지만 젊은 남성이 서류 한 장을 보여주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지점장이 직접 나와 노인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미리 연락이 왔던 것입니다. 해시태그 15 VIP 상담실로 안내된 일행 앞에서 지점장이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조회했습니다. 한정우 변호사가 법원 판결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해당 계좌의 정당한 예금주가 김철수 씨임을 법원에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점장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찍힌 숫자는 53억 2,847만 원이었습니다. 원금 50억 원에 27년간 쌓인 이자가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상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두식이었습니다. 전담 PB인 박미소 대리에게서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최두식은 상담실 안에 앉아있는 노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사장? 김철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상담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두식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돈은 자기 돈이고 법적으로 자기 자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우 변호사가 법원 판결문과 검찰에 제출된 고소장 사본을 내밀자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한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형사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민사 책임은 별개이며 검찰에서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건으로 이미 수사를 시작했다고요. 그건 아직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두식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27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27년 전 최두식이 도망가던 새벽에 돌아올 줄 알았다고 무슨 사정이 있었겠거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두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대신 김철수 씨를 감옥에 보냈고 120명의 직원들 퇴직금을 날렸고 두 아들에게서 아버지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김철수 씨는 아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남긴 유언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명예를 되찾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여기 온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두식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울부짖었지만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한테 빌 게 아니라 27년 전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길거리로 쫓겨났던 직원들한테 빌라고 했습니다. 최두식이 가져간 것은 돈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상담실 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라 북적이던 객장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씨가 문 앞에 얼어붙어 서 있는 박미소 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자신한테 뭐라고 했느냐고 고작 2,000원 찾으러 강남까지 왔냐고 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찾으러 왔네. 김철수 씨가 지점장을 바라보며 53억 전액을 법원 공탁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객장 가득 모여든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의 주머니가 비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까지 비어 있는 건 아닙니다. 2024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심 청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끝에 김철수 씨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27년간 짊어져야 했던 횡령범이라는 누명이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경기도 안산의 한 연회장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27년 만에 다시 모인 옛 K테크 직원들이었습니다. 120명 중 연락이 닿은 7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도 계셨고 건강이 좋지 않아 오지 못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김철수 씨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한참 동안 허리가 펴지지 않았습니다. 27년 전 여러분한테 퇴직금도 못 드리고 정말 죄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53억 원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먼저 당시 퇴직금을 받지 못한 직원들에게 원금과 27년간의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몫은 유족을 찾아 전달했습니다. 당시 부도를 맞았던 하청업체들에게도 미지급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순위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배움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최두식은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그는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고 강남의 건물들과 투자회사 지분 대부분이 가압류되었습니다. 27년 전 남의 것을 훔쳐 세운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김철수 씨는 아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봉분 앞에 쪼그려 앉아 막걸리를 한 잔 따랐습니다. 아내에게 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시킨 대로 명예를 되찾았고 그 돈은 아내 이름으로 좋은 일에 쓰고 있다고요. 장학재단 이름이 순위 장학재단이라고 마음에 드냐고 물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처럼 묘소를 나서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정우 변호사였습니다. 최두식이 해외 도피를 시도하다가 공항에서 출국 금지에 걸려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전화를 끊고 묘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순이야, 들었지? 이제 정말 끝났어? 그의 눈가에 27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그 작은 응원 하나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억울하게 무너진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셨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